일본이 칼을 갈고 있다. 중국은 왜 분노하는가? 대만은 언제 터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강한 긴장과 신경전이 오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와 관련해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지역 안정을 둘러싼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장면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일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미중일 사이의 긴장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지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일본은 지금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가? 왜 중국은 그에 강하게 반응하는가? 대만 해협은 실제로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야 하는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답을 팩트 기반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감정도 편향도 없이 오직 데이터의 구조로 지금 시작합니다. 1부, 일본이 칼을 갈기 시작한 진짜 이유. 첫 번째 이유, 중국이라는 위협이 현실이 됐다. 일본이 군사력을 키우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중국의 국방비는 2023년 기준 약 2250억 달러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 함정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을 숫자로 이미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본 문제냐고요? 지도를 보십시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일본은 이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해경 선박이 이 해역에 진입한 횟수가 2023년에만 수백 회에 달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더해집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23년 공동 군사훈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일본 주변 해역을 함께 순찰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위협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북한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탄도미사일을 70발 이상 발사했습니다. 그중 여러 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거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대피 경보를 받고 지하로 뛰어들어가는 일이 실제로 반복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는 헌법 구조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 없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대만이 무너지면 일본도 끝난다. 일본이 재군사화를 결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아닙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사이의 거리는 불과 110km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보다 짧습니다. 대만이 중국 손에 넘어가는 순간 중국 군사력의 최전선이 일본 코앞에 배치되는 겁니다. 일본 자위대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다. 빈말이 아닙니다. 대만이 함락되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을 손에 넣습니다. 그 관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의 류쿠 열도와 오키나와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대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현실 인식의 반영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도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지리학적으로는 지극히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세 번째 이유, 미국이 언제까지 지켜줄지 모른다. 일본이 스스로 강해지려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방패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입니다. 트럼프는 일기 때도 이기인 지금도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합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심화될수록 일본은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생겼을 때 정말로 일본을 위해 싸워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불안이 일본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결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2022년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위비를 GDP의 1%에서 2%로 2배 늘린다. 2027년까지 달성 목표입니다. 둘째, 반격 능력, 즉 적 기지를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 이것은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전수방위, 즉 공격받을 때만 방어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선제 타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부, 중국이 저토록 분노하는 진짜 이유, 표면적 이유입니다. 역사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중국이 일본 재군사화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표면적 이유는 역사 이유입니다. 1937년 난징 대학살, 중국 측 수산으로 3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중국 침략, 이 역사적 기억은 중국 공산당이 지금도 교육과정에서, 언론에서, 정치에서 끊임없이 소환하는 카드입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키운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어김없이 이 역사를 꺼냅니다.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이유, 대만 시나리오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역사가 아닙니다. 군사 전략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재군사하고 대만 유사시 개입 의사를 밝히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오키나와에는 현재 미 해병대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자위대까지 반격 능력을 갖추고 대만 지원에 나선다면 중국은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전선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면서 대만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경로도 열립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시진핑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다카이치를 실명 거론하며 고성을 지른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계산된 압박입니다.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일본을 통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강경하게 나간다. 그런데 트럼프가 오히려 다카이치를 두둔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중국의 계산이 빗나간 순간입니다. 3부 대만 해협 언제 터지는가? 팩트입니다. 지금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만 봅니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곡식별구역 침범 횟수는 2020년 약 380회에서 2023년 1700회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4년 만에 4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3년 4월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름을 연합리검 합동검 훈련이었습니다. 대만 봉쇄를 실전처럼 연습한 겁니다. 2024년 5월에는 라이칭도 대만 총통 취임 직후 또다시 대규모 포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대만이 독립 성향의 행동을 할 때마다 중국은 군사훈련을 응답합니다. 2027년 침공설 근거가 있는가?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전 사령관 필립 데이비드스는 2021년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향후 6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위협이 명백하다. 6년이면 2027년입니다. 왜 2027년인가? 구해가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역사적 업적으로 대만 통일을 선언하기에 상징적으로 완벽한 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률 20% 돌파, 수출 둔화, 외국인 투자 감소. 전쟁은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만을 침공하면 서방의 제재가 쏟아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경험한 그 충격을 중국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무력 침공보다는 중국이 점진적인 압박 전략을 택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군사훈련으로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심리전을 펼치면서 대만 내부의 분해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군용기와 함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계선을 오가는 상황에서 누군가 방아쇠를 잘못 당기는 순간 그것이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4부 대만이 충돌하면 세계 경제가 멈추는 이유. 팩트 첫 번째, 반도체가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도, 자동차도, 냉장고도, 병원 의료기기도, 미사일도 모두 반도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의 생산 지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 5나노 이하 공정 기준으로 90% 이상이 단 한 나라에서 나옵니다. 대만의 TSMC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도, 애플의 아이폰 칩도,
AMD의 서버 칩도 모두 TSMC가 만듭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이 만드는 구조입니다. 미국조차 스스로 이 칩을 만들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 애리조나에 TSMC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완성되려면 아직 몇 년이 더 걸립니다.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TSMC 공장이 멈춥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끊깁니다. 자동차 공장이 멈춥니다. 스마트폰 생산이 멈춥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이 멈춥니다. AI 산업 전체가 멈춥니다. 2021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때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생산을 줄이며 입은 손실이 약 2,1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공급 차질이었습니다. 대만 충돌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한 공급 중단입니다. 팩트 두 번째, 대만 해협은 세계 물리의 대동맥이다.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는 하루 평균 약 50척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26%가 이 좁은 해협을 지납니다.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한국으로 오는 원자재선, 일본으로 가는 에너지 탱커 모두 여기를 지납니다. 충돌이 발생해 이 해협이 막히면 선박들은 인도네시아 룸복 해협이나 순다 해협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추가 거리만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운송 비용이 폭등하고 물류 대란이 전 세계로 번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공급망 교란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기억하십니까? 대만 해협 충돌은 그보다 훨씬 강력한 공급망 충격입니다. 팩트 세 번째, 금융시장이 먼저 무너진다. 군사 충돌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중국 자산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은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충돌 신호가 나오는 순간 이 돈이 일제히 빠져나갑니다.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고 중국 증시가 붕괴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를 전쟁 자금 마련 또는 보복 수단으로 대량 매도한다면 미국 금리가 폭등하고 달러 신뢰도에 직격탄이 됩니다. 나스닥도 함께 무너집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공급망이 모두 아시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매출의 19%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잃게 됩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멈춥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는 사건이 됩니다. 5부, 우리나라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감정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현실 인식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연료되어 있다. 한국이 대만 충돌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력적
유연성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권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2006년 한미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이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즉 주한미군이 대만 분쟁에 투입될 경우 한국 땅이 전쟁의 후방기지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경고합니다. 미국 편을 들면 경제 보복한다. 사드 사태 때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한한령으로 한국 경제가 입은 피해가 약 15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수출의 약 25%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미 동맹이 없으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방패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한국의 딜레마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놓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포지션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하게, 행동은 신중하게. 한국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포지션은 원칙의 명확함입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의 국익에 직결됩니다. 이것은 미국 편을 드는 것도 중국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대만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공급망이 무너지고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특정 국가의 편이 아니라 평화적 현상 유지와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 규범의 편이다. 이것이 원칙이지 편 가르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포지션, 경제 공급망을 지금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포지션은 경제 안보 다변화입니다. 한국은 지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망이 지나치게 중국과 대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만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원자재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 분산하고 첨단 소재는 일본과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충돌이 터진 다음에는 너무 늦습니다. 포지션 세 번째, 한반도를 먼저 안정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포지션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강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순간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는 틈을 타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대만도 일본도 중국도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만이 선택지를 가집니다. 약한 나라는 강대국의 결정을 통보받을 뿐입니다. 포지션 네 번째, 일본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다시 봐야 합니다. 네 번째 포지션은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재군사화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보면 일본이 강해지는 것이
한국에는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대만 충돌 시나리오에서 일본이 갭 의사를 밝히고 자체 억제력을 갖추면 중국의 군사적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상대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군사력이 언제 한반도를 향할지 모른다는 경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되 견제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일본의 군사활동이 명확한 규칙과 투명성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외교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지 않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한국 외교가 걸어야 할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일본은 생존 본능으로 칼을 갈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시나리오가 복잡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만 해협은 터질 수 있고 터지면 세계 경제가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선택이 아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강대국들이 체스판을 짜는 동안 우리가 말이 될 것인지 플레이어가 될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읽는 사람이 시장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계속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